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8일 금요일 국회에서 대표 회동을 갖고 15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추경을 비롯해서 코로나19 수습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야 간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선 중진 의원들이 경선에서 우수수 탈락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당 대표 회동을 갔는데 국회에서 회동을 하는 것은 아마 정식 회동하는 건 처음이죠. 오래간만이죠. 예산안 연설을 올 때 외에 정식 사당 회동은 꽤 됐죠. 그렇죠. 그런 일이 좀 진작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급하니까 저렇게 뛰어와서 얼레버떡 하지 말고. 물론 뭐 내일 모임에서 한성교 비례대표는 안 오고 안철수도 안 온대요. 그거는 뭐 아직은 안철수는 이제 의원이 한 명 됐대요. 권은희 의원이 입당을 해가지고 좀 뭐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안 온다는데 하여튼 그런 자리라도 좀 여야가 대통령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좀 결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뭐 다들 자기 고집만 피우면 저게 결실이 나오겠습니까? 좀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어쨌든 보여주기식 그런 회동이 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 지난해 11월에도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말싸움만 하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막 꾸짖고 뭐 해가지고 아주 그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내일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그런 어떤 수습책들이 좀 나왔으면 해요. TK 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또 자영업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말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죠. 하다못해 저는 좀 민생에서 중요한 마스크라도 좀 제대로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그것도 곧 다음 날부터 마스크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는 시작도 안 했답니다. 3월 가야 된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을 속여 먹은 건가요? 탁상 공론이죠. 하루에 몇 개 생산되는 것도 기획재정부하고 저 식품의약안정처랑 달라요. 한쪽에서는 1,300명 생산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1,0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데 탁상 공론이죠. 아무리 생산 많이 되면 뭐합니까? 구멍이 두 개가 뚫렸는데 하나는 수출이고 하나는 유통 단계에서 매점 매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마스크는 사회주의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공공기관에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또 엄청나게 가져갔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다 나눠주면 돼요. 세금 많이 걷잖아요. 그거 좀 나눠주면 자기들이 되잖아요. 쓰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유통망을 한다고 해서 우체국, 하나로마트 이런 데만 왜 해요? 약국. 약국 문 잘 닫아요. 일요일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고 박사님? 약국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요. 약국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편의점이요. 마트. 편의점. 편의점, 마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5만 3천 개가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서 한 6만 개 될 거예요. 그렇죠. 편의점 엄청나게 전국에 편의점 없는 데 없어요. 편의점 통해서 마스크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약국마다 그걸 약국 별로 없어요. 우체국도 찾기도 쉽지도 않아요. 우체국도 별로 없고 저것도 또 뭐 온라인 판매한다는데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 온라인 어떻게 삽니까? 공용 쇼핑이 뭔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책상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책상에서만.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장인가는 준 거 그냥 읽기만 하고 정말 참 바보 같은 그 공무원들 아닌가 싶어요. 뭐 대통령부터 A4 없으면 뭐 말을 못 하잖아요. 무슨 재계 그런 회장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니 그 A4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들고 읽기만 하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 여야 대표 대통령하고 만나면 그 자리는
자기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거든요. 귀를 열어야 해요. 그렇지. 귀 두 개잖아요. 제가 저거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청득심이라. 그렇죠.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두 개는 듣고 말은 들은 거에 한 반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들 스피커만 갖고 와요. 예비군 훈련할 때 스피커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거 얘기하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만 해요.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 나 이 얘기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들어야죠. 네. 내일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귀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야당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은 입국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그동안 뭐 중국 눈치 보니라고 그랬다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국회에서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좀 차단을 해야죠. 네. 근데 또 자꾸 또 반박을 하거든.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사정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더 사정이 많죠.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하고 북한 아니에요? 네. 그 나라부터 문 닫았잖아요. 이거는요. 문재인 뭐 시진핑한테 전화해서 한국과 중국은 공동 운명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라 간의 사이에서 정상 대화하면서 공동 운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바이러스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이거는요. 바이러스 공동 운명체. 그렇죠. 전염병을 앞두고는 각자 도생입니다. 네. 각자 살아남아야 돼요. 몇만 명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JP 모건 같은 데서 한국이 환자가 3월 20일까지 10,0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대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누구도 그건 저 하늘에 계신 신만 아는 거예요. 300명도 죽는다 뭐 이렇게 막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중국을 무작정 문 열어놓고 우리끼리 저렇게 대응한다? 저는 참 쉽지 않은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싹싹싹싹 비벼요. 그냥 살살살 기어. 어떻게 참 정말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국내의 정적들 자기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좀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세우고 당당하게 좀 임해야지. 그래야지 시진핑 입장에서도 내가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싹싹 비는 사람한테 무슨 잘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진핑이 더 깔아뭉개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가서 미국 가서 그랬다잖아요. 트럼프가 옛날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진핑이가 나한테 귓속말로 한국은 원래 중국 속국이었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저렇게 저자세 얘기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가도 우습게 알잖아요. 또 트럼프가 아비한테 김정은이도 문재인은 안 믿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의 뒷담화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일단 내일 대통령과 사당 대표 회동에서 좋은 좀 국민들이 좀 속이 풀리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지금 여야 각 당이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들었는데 어제 경선 결과 보니까 이 다선 중진들이 우수수 떨어졌네요. 신경민 의원도 떨어졌대요. 김민석한테. 그분은 저기 권영숙 여사까지 쫓아가서 그렇죠. 읍소를 했는데 약발이 안 먹혔나요? 그런 것 같아요. 누님 살려주세요 하고 뛰어갔는데 참 스타일만 구겼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김민석하고 싸워야지. 그걸 뭐 철새한테 공천 줬다고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종걸. 오선이죠. 거기도 국회의장을 노린다고 하다가 이석현 육선은 더 아주 그렇죠. 공언하고 다녔죠. 그렇죠. 국회의장 노린다고 하다가 예선에서 저렇게 떨어져 버렸죠. 상당한 바람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그리고 삼선도 심재권, 유승희, 이춘석 의원 등 뭐 이런 사람들도 탈락을 면치 못했네요. 그래서 뭐 한 20% 정도 이렇게 원래 이해찬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탈락이. 그런데 지금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하는 것 보니까 40, 50%는
거뜬히 넘을 것 같거든. 네. 이러다가 보면은 혁신 경쟁에서 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악재는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혁신 경쟁에서 진 당이 이긴 애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좀 웬만하면 떨어뜨리라 다선들. 그래갖고 다선들이 그냥 지금 이번 경선이 흑역사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벌벌벌 떨고 있다네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경선이. 예, 총선 그 처음에 진입할 때는 민주당이 좀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앞서는 것 같았어요. 예, 예. 인재 영입도 좀 하고 뭐 했는데 인재 영입한 사람들도 사고도 좀 치고 다 사고 쳤죠 뭐. 미투 등 관련되고 사고 치고 또 하다 보니까 공천 잡음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변화를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고, 그 자유민주당은 그 통합 되면서 새로운 좀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히려 반대평을 듣는 것 같아요. 김영호 공천위원장도 아주 잘하고 비교적 있죠. 지금 공천을, 예, 혁신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여태까지는, 예, 물론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도지사 같은 사람이 아직 고향에서 나갔다고 고집은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 걸림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좀 상당한 많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는 잘한 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탄핵 책임도 있고 이게 말도 좀 이상하게 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엉뚱한 꼰대 같은 말하고 해서 좀 별로 평가를 안 했는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신 거는 정말 신의 한 수다. 저는 진짜 이렇게 신의 한 생각합니다. 수. 네네. 그런데 지금 사면 초과라 할까 고립무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네. 그동안 뭐 자기를 따르는 안철수계라는 사람들이 뭐 핫바지에 무슨 바람 빠지듯이 슬슬슬 다 통합당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영호 공관위원장하고 회동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뭐 회동한다고 무슨 결과가 좀 좋아질 거 있을까요? 김영호 위원장은 통합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슨 국민의당하고 무슨 선거 연대고 뭐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지난번 2016년 때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지금 안철수하고는 너무 유상의 차이가 크죠. 그때는 의원들만도 당 만들 때 17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도 없다가 권은희 의원 그 사람은 광주거든요. 광산인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못 가요. 통합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안철수가 공천을 줘서 지금 재선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당을 국민의당으로 했던데 그래서 한석연 됐는데 진짜 뭐 안철수 걔들이 다 가고 지금은 원외위원장까지도 통합당으로 다 가버렸죠. 가는 추세 같아요. 네.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는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음에 이분도 뭐 대권 꿈이 있지 않으면 정치를 왜 하겠어요. 일단은 4.15 총선에서 문 정권에 우리나라 경제고 그럼요. 뭐 정치고 안보고 다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세우는데 좀 힘을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부득부득 또 중도 제3의 길을 간다 하면은 결국은 보수표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수도권에서 물론 뭐 바람이 일어나서 조금 잠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제대로 잠식도 못하고 그나마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는 길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안철수도 그렇고 지금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김문수의 통일당, 자유통일당인가요? 또 홍문정이가 한다는 친박 신당. 이분들도 결국은 다 좀 보수 쪽에서는 더 우측으로 간 분들이지만 친박 쪽이지만 이분들도 큰 대의 앞에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과거에 뭐 친박 연대나 뭐 이런 쪽에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이번 전혀 다르죠. 선거는 문재인 대 문재인을 심판하는 세력이 어떤 쪽이냐를 가르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반문재인이냐 쪽에서 한쪽에 좀 서서 분명하게 하는 게 저는 국가 미래로 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홍문종 의원도 친박신당 만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했지만 무슨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없죠. 저는 없다고 네, 봤어요. 없죠. 있는 거기다 척 내줄 하는 거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아버지 대통령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영부인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감각이 뚜렷하고 나라 앞길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고한 분인데 거기다 메시지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대구 경북 그 분들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예, 그냥 봉쇄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홍 무슨 표죠? 그 홍익표. 홍익표. 그래서 봉쇄한다고 그랬어요. 홍익표가 아니라 실표라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표를 잃는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봉쇄했으면은 그걸 잘 설명하면 될 거예요. 봉쇄라는 게 방역 용어거든요. 잘 설명하면 되는데 사람과 물자 오가는 거를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거라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대구분들이 봉쇄죠. 화가 났죠. 예, 당연하죠. 예. 그거는 방역 용어고 바이러스를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조치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되는데 저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적대감만 하나 갖고 정치를 한 거예요. 완전히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귀태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귀태. 박 사람이 또 저 임미리 교수 그 칼럼건도 고발 아주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썼다. 그걸 고발하는 사람이 지금 여당의 원내 대표니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사실 돼야죠. 하나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정가에서 김종인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지난번 20대 때는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대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실까 한다고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나요? 저는 뭐 모셔오면은 참 좋을 것 도움은 같다는 되겠죠. 생각이 중도층을. 그렇죠. 그분은 중도 이미지가 있고 세상을 보는 탁월한 눈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해서 아마 비아냥되는 시선도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편이냐. 과거는 민주당도 갔다가 뭐 보수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국민 편이거든요. 뭐 그분은 저기 시장 경제, 경제 민주화, 또 안보 이런 쪽에서 또 일정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경륜을 가진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통합당에 합류를 한다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이 중도층의 표를 좀 흡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2016년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는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비대위원장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또 특히 지금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가 좀 누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나갈 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지역을 좀 떼어 맡아가지고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누군가가 지원 유세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를 모시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그 대표가 요새 그런 판단은 잘한 것 같아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서 영입하는 문제. 그분한테 대해서 그분이 뭐 연세가 80 가까이 되는데 뭐 크게 돈을 바라겠습니까? 뭐 그렇죠.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걸 바라겠어요?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그냥 그만둬 버렸잖아요. 문재인 그 4.13 총선에 이겼는데도 문재인 자꾸 헛소리 하니까 저 문재인은 말하는 거 다 녹음해야 된다. 하도 거짓말 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냥 국회의원직 비례대표 그만둬 버렸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나라 걱정을 하시는 참 애국적인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통합당은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순항을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또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이분은 아주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권성동 의원도 열심히 뭐 투쟁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천 배제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아직도 TK 쪽 여기를 계속 지금 면접을
공천 면접을 늦추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지금 거기가 현역이 한 19명 될 겁니다. 한 너댓 명 많아야 남기고 나머지는 좀 다 컷오프 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버티기에 하고 있으니까 좀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자리 맡으면서 내세운 게 2가지였잖아요.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TK의 대대적인 물갈이. 그렇죠. 2가지. 근데 지금 홍준표부터 다 개기고 있으니까. 홍준표는 어쨌든 그래도 좀 지역을 옮겨서 저쪽 어디에 양산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김두관으로 한번 붙어볼 만해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꼭 서울로만 오면은 더 좋겠지만 그 PK에서 김두관하고 한판 진짜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빅매치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PK 바람을 확 일으키는 것도 하나 방안이라고 봐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또 이제 다른 TK 의원들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또 할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리가 빨리 또 컷오프를 시키면은 또 다른 데로 좀 다른 무소속으로 가거나 또 저 우리 공화당이나 절로 가서 또 그 미래통합당에 또 표를 잠시 가니까. 이삭죽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주 눈을 부릅키고 있는 당들이 조원진, 농문조 이런 사람들이 집게 들고 있겠어, 집게. 하다못해 저 민생당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게 호남 통합신당이 지금 민생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TK 의원들이 뭐 예선만 버티면은 본선은 걱정 없다고 해서 끝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빨리 좀 결단을 내려주시고 4년 후에 새로운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꼭 정치권 얘기는 아닌데 경기도에 경기방송이라고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번 2019년 1월달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그 김혜령 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년 2개월 됐네요. 그 김혜령 기자가 대통령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는지 아마 이제 방송위원회에서 방통위에서 재허가는 받기는 했는데 아마 3년인가 이렇게마다 재허가를 받거든요. 강한 그런 조건을 건 것 같아요. 재허가에 이제 부수다라는 조건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 경기방송 이사에서는 우리는 자진 폐업하겠다. 그리고 김혜령 기자는 내 발언 때문에 재허가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해서 미리 사표를 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없는 거죠. 언론의 자유가 이런 정도 수준뿐이 안 되냐. 근데 김혜령 기자가 무슨 대단한 얘기 했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궁금한 얘기 했잖아요. 외국에는 얼마든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요. 문재인이가 기자회견 하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니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럼 숫자 좀 대봐. 그러면 똑똑한 대통령이라면은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너 좋은 질문했어. 사실 근거는 이거야. 이래야 되는데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답변도 안 하고 뭐 이전에 내가 다 얘기했다고 싹 넘어가고 싹 도망갔죠. 그 다음에 문바들이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 방송은요 방송이 아닙니다. 어느 저 종편 나팔수예요, 나팔수. 어느 종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종편은 왜 신문하고 방송 같이 갔잖아요. 조중동 매경. 신문은 내 건데. 방송은 내게 아니고 나라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얼마든지 인허가를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방통위원장 시켜서 방통위원들 점수 매기는 거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서 인허가를 안 해주거나 조건부로 족쇄를 꽉 채우는 거죠. 인허가를 안 해주기는 좀 상당히 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방송을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주 강한 조건을 붙여요. 꼼짝 못할 조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눈치 보고 정권의 눈치 본다고. 우리도 패널 나가봤잖아. 말을 못하게 해요. 유튜브 하니까 그런 뭐
이런저런 소리 안 들어서 제일 편해요. 네. 가면 뭐 좀 어찌고 저찌고 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기분도 네. 나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집에서 일찍 일어나거든요. 예. 네. 저는 6시 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그때 하는 뉴스가 YTN, 연합뉴스TV, KBS 세 가지밖에 없어요. KBS 6시부터 시작해요. 예, 그렇죠. 그게 다 정부 방송이라 한쪽에 오염된 생각밖에 안 들어오는 게 그 균형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뭐 경기방송 문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언론 상황이 아직도 선진 언론으로 가기에는 멀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선 코로나19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에서 정말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